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92쪽의 19강 19번째 시간이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판례 몇 가지를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193쪽과 194쪽에 보시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94쪽으로 넘어가십니다. 거기 6번, 7번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례예요, 여러분. 자, 전원합의체 판례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자,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관 판사가 14명 있는데 3분의 2, 9명 이상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답안 작성에 간접적으로라도 활용하시면 고득점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194쪽의 두 번째 줄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원합의체 판례 한번 확인합니다. 194쪽의 두 번째 줄이죠. 동그라미 6번 주택임대차 성립 후 임대인 수요를 벗어난 임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미치는지 여부 적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 변제권은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6번 판례와 그 밑에 동그라미 7번 판례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194쪽에 동그라미 7번 판례죠.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해석함이 상당하며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같은 법 3조 2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지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2007년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자, 판례 중에서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관 판사가 14명이 있는데 3분의 9명 이상이 찬성한 판례를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간단히 원리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주택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대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 주택입니다. 주택만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임차인 을이 입주하실 때 물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하시면 계약 당사자 주인 아저씨 갑을 우리는 임대인 그래죠. 그리고 빌려 쓰는 세입자 을을 갖다가 우리는 임차인 그럽니다. 자, 임대자, 임차자 놈자자를 붙이면 그건 일본식 표현이에요. 한국식 표현은 사람 인자를 붙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매 계약할 때도 뭐죠? 매도인, 매수인. 자, 그럼 편의상 보증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월세, 달세 차임은 30만 원의 합의를 보고 계약 기간 2년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현재 미등기라는 겁니다.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니, 어떤 분은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럼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입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확정일차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 전문가인데도, 우리 행정사인데도,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인데도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미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미등기에도 입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우리 실무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자, 그 카페 있어요. 카페. 다음 카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자, 카페 이름은 여기입니다. 김하연 박사의 실무교육센터.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하시면 다 들어와서 실무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데, 영업개설을 위한 실무교육 합격하시면 그거는 밴드예요. 밴드는 한국 행정사학회입니다. 행정사 연구학회.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사가 알아야 될 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순서 관계된 것도. 자, 그래서 그 미등기 주택에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우리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그렇죠. 이분이 남편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등기 주택과 대지를 처에게 증여한 겁니다. 자, 미등기 주택과 대지를 처 부인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처는 그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놨고 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K은행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이나 저당권 이런 걸 설정하죠. 월구에 그걸 설정하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택이 담보가 5, 6억분이 안 됩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도 근저당, 저당권, 주택에 대해서도 했어요. 자, 은행에서 똑똑한 은행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담당 직원, 총무과 직원이 담당 직원이 똑똑한 직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두 개 다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해야 돼. 주택도 대지도. 왜? 만약에 주택만 근저당 설정했다 경매하면 대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주택의 경락인은 철거해야 돼요. 따라서 경매로 내놨을 때 경락이 안 되는 겁니다. 채권 이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실무교육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요거 공동저당이라고 하지. 공동저당 또는 공동근저당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언제쯤 했느냐? 요거는 1월 달쯤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요거 공동저당을 설정한 시점은 언제냐? 요거는요 8월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까요? 8월쯤이다. 그럼 이때 이 처가 계속해서 변제를 안 하니까 원금과 이자를요. K은행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경매를 신청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경매를 신청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 A라는 사람이 최고가를 써내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최고가 경락인이 된 겁니다. 최고가를 써내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최고가 경락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최고가 경락인이 됐는데 이분이 1순위 아니냐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최고가 경락인 낙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K은행이냐 이거랑 관계없겠죠. 어찌됐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방금 공부한 2007년 전원 합의체 판례 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미등기 주택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첫 번째, 미등기 주택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뭘 해놨다면, 그렇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와 먼저 우선 변제, 확정일자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보호가 되고, 미등기 상태에서도 보호가 되고, 소유자가 달라져도 보호가 되니까 역시 여기가 1순위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여기서는 2순위로 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배당을 받을 때 주택의 경매대금, 대지의 경매대금 1순위로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배분, 안분해주라는 겁니다. 안분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해주라는 거예요. 채권액의 비율로. 그래서 여기서만 다 받지 말고, 여기도 2순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2순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만 다 받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들이 합격을 했을 때 실무교육을 받아도 약한 부분이 바로 경매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합격을 해서 사무실을 냈을 때 부동산도 경매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안내를 해줄 실력이 돼야 공인중개사분들이 단골 고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부동산을 행정사가 더 모르면 절대 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경매도 공인중개사무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194쪽에 전원합의체 판례 두 가지를 확인하셨어요. 자, 이어서 19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9번 상가 임대차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 공부하신 거죠? 자, 이어서 공부하실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주거용 건물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상가 점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대항력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그리고 이건 최우선 변제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게 요즘에 동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이건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입니다. 세무서에 사시는 거죠.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역시 대항력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그리고 역시 같은 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세무서죠. 확정일자는. 여기는 주민센터고 여기는 세무서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 역시 이 길 0시부터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효력이. 자, 그리고 여기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냐? 요거를 우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것을 따지는 기준이 무슨 보증금이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 보증금.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거 아니죠? 뭘로 합니까, 여러분? 뭘로? 환산보증금으로 하시는 거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해줘야 돼. 100을 곱해주고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플러스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확인을 하는데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이 됐죠? 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195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195쪽에 세 번째 줄 알기 쉽게 박스 처리가 돼 있죠? 박스 처리가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4억 이하다 이렇게 돼 있죠? 서울에서는 4억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95쪽에 네 번째 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가로 열고 서울특별시는 죄다 이렇게 돼 있죠. 과밀억제 권역 이건 얼마로 돼 있어요? 3억 이하죠. 3억 이하. 그 다음에 박스 세 번째 195쪽에 다섯 번째 줄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는 2억 4천 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는 2억 4천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 지역은요?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8천 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 점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상가, 점포 건물을 빌렸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임대차 계약이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민법을 적용할 거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거냐 그런 얘기죠. 자,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계약은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하셔야 되고요. 상가, 점포에 대한 계약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상가, 점포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1호 요거 50평짜리를 계약을 하는데 자, 보증금은 여기가 강남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4억이다. 그 다음에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이다. 그럼 월채에다가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 1억이지. 1억에다가 보증금 4억을 합산하면 어떻게 돼? 5억이지. 그럼 서울 지역이라도
영세 상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그게 이제 우리 환산보증 갖고 따지는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거 안 따지고 안 따지는 걸 뭐라고 그래? 일반 보증금. 여기는 환산보증금 따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변두리 지역이에요. 보증금이 1억이에요. 월세 달세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야 전체? 2억이지. 2억. 2억이면 서울이든 과밀억제 권역이든 광역시든 다 보호가 되는 거죠. 영세상인이라고 보고. 여기는 2억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호를 해준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액의 한도 요거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95쪽의 두 번째 줄 괄호 2번 대항력 나오죠? 요게 대항력이지. 요게 대항력. 대항력은 원래 입주와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차법은 입주와 주민등록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우선 변제고 요거 없어도 일단 대항력을 갖는 겁니다. 입주와 사업자 등록하면 언제부터? 이길 0시부터. 자, 임대차 요 계약서 있잖아요. 이거를 세무서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5쪽의 맨 끝에 괄호 3번 보시면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넘어가시면 돼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절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여주라 그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증금의 일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자, 이거는 적용을 하는 거고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걸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서울 지역에서는 얼마입니까? 197쪽에 보시면 6,500만 원 이하죠. 6,500만 원 이하. 거기에 대해서 얼마요? 이 서울 지역입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 거기서 얼마요? 197쪽에 보시면 박스 네모 안에 얼마요? 2,200만 원이죠. 자, 요것도 역시 뭘 기준으로 하느냐?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금액. 요 금액도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 여기죠? 여기는 얼마요? 5,500 이하죠? 요거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과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지. 확정일자 같이 가지고 우선 변제로 가야 돼요. 요거는 대항력만 가진 거로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다 하는 거죠. 선순위 근저당. 저당권보다 먼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얼마요?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은요. 3,800만 원이네. 광역시 지역은 3,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얼마? 3,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얼마? 1,3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서울전, 기타 시군구죠. 그 밖의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얼마예요, 여러분? 3,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0만 원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요거를 월차마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플러스 하다 보면 이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담배 가게도, 라면 가게도, 김밥 가게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 금액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고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간접적으로 있는 수치를 정확히 대시면 고득점까지도 가능한데 모르면 안 써도 괜찮아요.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다르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는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얼마예요? 여기는 서울에서는 얼마였었죠? 서울에서는 9,500만 원 이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요? 3,200만 원. 그렇죠? 3,2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지역,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군구 지역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예요? 과밀억제 권역 8천만 원 이하에 2,700이죠? 8천만 원 이하에 2,700만 원, 2,700만 원. 광역시 지역에서는 얼마예요? 광역시 지역에서는요. 네?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이지. 6천만 원 이하에 2천만 원, 2천만 원. 그 밖에 시군구 지역은요. 4,500만 원 이하죠? 4,500만 원 이하에 얼마? 1,500만 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아니 전문가인데도 혼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요 금액과 요 금액을.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최우선변제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다르다 확인했어요. 이거는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있는 거고요. 자, 그거 간단히 우리 지난 시간에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넘어갑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197쪽에 나와 있죠? 197쪽에 박스에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7쪽에 가로 5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는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자, 198쪽에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계약행신에 동그라미 1번 계약갱신 요구권 거기다 별 표시 쳐주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약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 점포 건물을 수요하고 있는 건물 수요자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이 명태 아저씨. 이 명태 아저씨니까 뭘 갖고 있어요? 퇴직금. 3년간 쉬셨대요. 놀러 다녔대요. 이제 지쳐서 못 논대. 자, 여러분들 노는 것들도 1년, 2년 장기간 놀면 지쳐서 못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장기간은 못 놀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퇴직금 있으니까 여기다가 상가 점포를 하나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시려고 그래.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임대차 계약이지,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건물 소유자 갑, 이분은 뭐라고 하시죠? 임대인. 빌려 쓰는 을, 세입자, 이 명태 아저씨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차인.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서울 지역이다. 보증금 1억이다. 월세, 달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야? 월참에다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합산하는 금액이 2억이니까 서울에서는 4억 이하니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얼마예요? 3억 이하니까 또 광역시역에는 얼마? 2억 4천 이하니까 그 세 군데 그 밖의 지역만 빼놓고는 다 영세 상인으로 보고 보호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으로 잡고 임차인들이 입주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계약서를 입주하시면서 세무서에 갖다 주면 사업자 등록증 내주고 거기 계약서에 확정일자 2장 찍어줘요. 그럼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고 세입자 임차인들이 영세상인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렇죠. 계약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건 좋은데 여기 가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상가 점포는요. 따라서 인테리어 시설 등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리금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전에는 권리금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홍대 상권 그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전국에 어디나. 그래서 앞으로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2015년 6월부터 개정이 된 거예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그 보호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비 권리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어떤 분은 계속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이 맞습니다. 자,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 청구권 하시는데 요구권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이 상가 점포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죠. 재건축. 이때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절할 수 있도록. 거절이 가능한 거죠. 왜? 아니, 건물주갑이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니까 어디 나와 있어? 198쪽에 중간 부분에 그 시옷에 나와 있어요. 시옷.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계약갱신 요구에 응해줘야 돼. 따라서 1년 지났으면 나머지 4년 동안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왜? 홍대 상권 이런 데도, 홍대 앞에도 엄청나게 인테리어 시설비를 많이 지출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라고. 그런데 우리 이 비용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것이 대세란 말이에요. 2015년 개정을 해서 6월부터. 그런데 재건축할 거야. 계약갱신 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재건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보내려고 그냥 재건축한다, 재축한다, 재건축한다, 철거한다 이랬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목적 건물에 그 점유율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차임 이것을 갖다가 3기 이상 연체 체납을 했을 때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나가라고.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198쪽에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2번 계약갱신 요구권, 동그라미 1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기억으로 소개가 되죠. 기억에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임차인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응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죠. 또 디귿 보시면 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대. 자, 1년 만에 나가주세요. 대신에 여기
월세라세를 좀 깎아줄게. 좋아! 이랬으면 안 되지. 따라서 상당한 보상을 했다.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미리 합의를 봤으니까.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일부를 또 전대했을 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미음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이때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까지 그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는 권리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간접적.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호하도록 요 보호 규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99쪽에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의 괄호 9번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문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쪽 괄호 1번 권리금 해소기의 보호 등이 소개가 되고 있죠.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0쪽에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한쪽 괄호 2번 권리금 적용 제외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맨 끝에 3번 주요 핵심 개정사항 소개가 되고 있어요. 201쪽에 한쪽 괄호 4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세부 추진 방향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2쪽에 넘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 그래서 권리금 피해 구제가 강화되니까 만약에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다 임대인 건물주가 그럼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가 한층 더 좋아졌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3번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19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